자, 그러면은 두 번째, 이분의 작품. 자, 멸입에서 벌써, 정한모 시인의 시사상이 뭔가를 좀 이제, 느끼게 됩니다. 다시 두 번째로, 나비의 여행이라 했습니다. 굉장히 그 부드러운 제목입니다. 나비의 여행. 자, 그러니까 나비는 그렇습니다. 우선, 자, 꽃과 나비 하면 그 자체로 이미 벌써 순수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비가 무슨 야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택한 나비 이미지가 이거에, 근데 이게, 누굽니까? 김경민이던가요? 이분의 시도 나비에 대한 또,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화와 전쟁과 그 무서운 그 포탄 속에서 나비는 뭐냐 하는 것은 이 전쟁과 자연, 그 순수함과 인류의 어떤 그 문명, 이런 게 대조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나비는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문명적, 문명이니 전쟁이니 하는 이런 반인륜적 이런 것에 대한 도전하는 그런 제목일 수도 있는 그런 순수한 시입니다. 근데 이 나비의 여행. 자, 나비가 지금 어딘가 가고 싶어요. 자, 어디로 가는지 한번 볼까요? 아가는 밤마다 길을 떠난다. 아니, 왜 나비란 제목을 써놓고 왜 아가는 밤마다 길을 떠난다 이거야. 네, 아까도 얘기했죠. 이분의 사상은 철저히 아가 사상입니다. 나비는 밤마다 길을 떠난다. 밤에 나비가 떠날 수가 없죠. 낮이야 되니까. 그래서 이는 아가라고 했지만 사실은 나비 이퀄 아가입니다. 자, 보세요. 아가는 밤마다 길을 떠난다. 아가가 어떻게 길을 떠납니까? 근데 이제 아가는 밤마다 아가는 아주 순수한 어린이입니다. 근데 밤마다 길을 떠난다는 것은 그 밤이라는 그 현실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길을 떠나 그 방을 벗어나고 싶죠. 하늘 밤의 어둠을 흔들면서 얼마나 이 방을 벗어나려고 노력합니까? 아가는 밤마다 길을 떠난다. 밤마다 이 어둠이라고 하는 밤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늘 밤의 어둠을 흔들면서 수면의 강을 건너 잠의 강을 건너 빛부리의 기억의 들판을 출렁이는 내일의 바다를 나르려다가 그러니까 그 길을 떠나는 왜 길을 떠났냐? 빛부리의 기억 들판을 향해서 출렁이는 내일의 바다를 향해서 길을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빛과 어둠. 이 시는 철저히 어둠에서 밝음으로 취향하고자 하는 그의 간절한 욕망이 있어요. 그런데 나르다가 깜깜한 절벽 헤어날 수 없는 미로에 부딪히곤 까무러쳐 돌아온다. 이게 문제예요. 건너가서는 좋았는데 문제는 칼려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아무리 헤매봤자 안 돼요. 자, 이게 실존주의인데 제가 이 현대문학 문인협회에서 그 개강문학에 수필을 하나 써달라. 그게 뭔 수필이냐 했더니 가을과 문인 이래서 제가 그 가을과 문인 속에 이런 그 글을 지난 가을호에 낸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어찌 보면 이 6.25 세대, 전쟁 세대에서 상당히 공감이 가는 것이 많습니다. 이 전쟁을 겪은 사람들, 이 공감이 가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절망과 좌절감이 그 핵심인데, 이런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날고 뛰어도 죽음이라고 하는 벽을 넘어설 수 없고,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운명이라는 벽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나의 문학과 가을, 그리고 실존, 이렇게 해서 썼는데 그 속에 이런 에피소드를 하나 넣은 게 있습니다. 6.25 때 이제 개울가에서 목욕을 하는데
그 쌕쌕이가 쫙 와서 그냥 포탄을 떨어뜨리는데 45 각도로 떨어뜨려요. 그 꼭 보니까는 우리한테 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여기다 죽겠다 해서 콩밭으로 도망가자. 한 10m 도망가니까 또 한 바퀴 돌아 또 쏘아요. 자, 난 거기서 인간의 한계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 그리고 절망 실존주의 이 전후 세대의 사상이 바로 그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운명의 그런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 자, 아가는 밤마다 길을 따라 하늘 밤의 어둠을 흔들면서 수면의 강을 건너 빛부리의 기억의 들판을 출렁인 내일의 바다를 나르다가 깜깜한 절벽 헤어날 수 없는 미로에 부딪히곤 까무러쳐 돌아온다. 결국 좌절하고 말아요. 두 번째, 한 장 검은 표지를 열고 들었으면 아비귀한. 자, 한 장 검은 표지를 열고 들었으면 이 얘기는 어둠의 어떤 방을 좀 이렇게 밖에 나가 보면 뭐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이 어둠의 세계를 이렇게 열고 보면 아비귀환하는 화양냄새 소용돌이 전쟁은 언제나 거기서 그냥 타고 연대색 안개의 베일 속 파란 공포의 강물은 밤길을 끊어버리고 이게 바로 어둠의 세계입니다. 자, 그래서 사랑은 날아가는 파랑새, 잡을 수가 없어요. 해후는 언제나 엇갈리는 초조, 만남은 언제나 엇갈리는 초조함. 그리움은 꿈에서도 잡히지 않는다. 그리워하고 싶어도 꿈에서도 그림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또 좌절, 절망. 철저히 이 아가는 방 속에 갇혀있는 아가. 밖으로 나가고 싶지만은 나가지를 못하는 그게 나비이기도 하죠. 자, 꿈에서 지금 막 돌아와 꿈의 이슬에 촉촉이 젖은 나비입니다. 내 팔 안에서 기진맥진 접는 아가야. 그러니까 나비나 아가나 같습니다. 오늘은 어느 사나운 골짜기에서 공포의 독수리를 만나 소스라쳐 돌아왔느냐. 완전히 절망적인 그런 이야기를 이 아가를 통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수를 지향하지만 결국 밖으로 그 아가의 방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 실존, 막 그 모습을 이렇게 어둠과 밝음, 떠남과, 그리고 아가는 계속, 남은 계속 떠나죠. 근데 결국은 돌아오고 말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문어의 세계와 구어의 세계 대립해서 딱딱한 한자어와 순수한 우리말, 아주 그 부드러운 말이 또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둠과 밝음, 떠남과 돌아옴, 문어의 세계와 구어의 세계가 이렇게 대립 구조를 이루면서 이 시는 처절하게 전후의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가을에라는 시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약간 긴데, 가을에. 여러분들 요즘 가을을 맞이했죠? 이 가을에 여러분들은 어떤 노래를 부르고 싶습니까? 가을에. 맑은 햇빛으로 반짝반짝 물들으며 가볍게 가을을 나르고 있는 나뭇잎. 그렇게 주고받는 우리들의 반짝이는 미소로도 이 커다란 세계를 넉넉히 떠받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가을, 낙엽, 우리는 가을하면 낙엽만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낙엽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 보세요.
아주 서정적으로 아름답게 썼습니다. 맑은 햇빛으로 반짝반짝 물들으면은 물들이며죠. 그걸 이제 좀 아어체 좀 재밌게 쓰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들으며, 이게 뭔 소리냐? 물들으며가 뭐냐? 물들으며. 자, 이렇게 시인이 가끔은 엉뚱한 문장을 쓸 수 있습니다.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적 허용이다. 그러니까 시인은 창조자니까 좀 기본 문법을 벗어나서 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분도 물들으며 이렇게 좀 독특하게 약간 삐딱하게 썼어요. 맑은 햇빛으로 반짝반짝 물들으며 가볍게 가을을 나르고 있는 나뭇잎. 그럼 이 나뭇잎은 어때요? 아주 경쾌하고 기분 좋은 나뭇잎입니다. 지금 떨어져서 뒹구는 낙엽이 아니에요. 그렇게 주고받는 우리들의 반짝이는 미소를, 그러니까 너와 나 사이에도 이렇게 가볍게 가을을 나르고 있는 나뭇잎처럼 서로 주고받는 이 아름다운 세상이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거죠. 이 커다란 세계를 넉넉히 떠받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해 주십시오. 여기서는 굉장히 이제 그동안 절망적인 얘기를 조금은 희망의 세계로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종소리의 동그라미 속에서 엄마의 치마 곁에 무릎을 꿇고 모아쥔 아가의 작은 소나기 안에 당신을 찾게 해 주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위에서는 나뭇잎처럼 반짝이는 미소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전쟁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그런 미소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좀 믿게 해 주십시오 하고 신에게 지금 간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리는 종소리 동그라미 속에서 엄마의 치마 곁에 무릎을 흔들리는 종소리의 동그라미 속에서 재밌게 표현했죠? 흔들리는 종소리의 동그라미 속에서 엄마의 치마 곁에 무릎을 꿇고 모아진 아가의 작은 소나기 안에 당신을 찾게. 당신이 누굽니까? 삶의 진실, 가치, 의미, 이런 것을 무슨 거창한 민주주의 이런 거에서 찾지 말고 좌파 우파에서 찾지 말고 흔들리는 종소리의 동그라미 속에서 엄마의 치마 곁에 무릎을 꿇고 모아진 아가의 작은 소나기 안에 아주 순수한 야심도 없고 오직 미소만 있는 그 순수함 속에 당신, 우리가 갈급하는 진리를, 희망을 찾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어제 오늘이 마침내 전설 속에 묻혀버리는 해저 같은 그날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만 살아간다면은 우리의 모습은 마침내 해저 같은 그날, 바다미처럼 이 어두운 세계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죠. 자, 달에는 언덕기로 찍어낼 캐스나무가 박혀있다는 할머니의 말씀이 영원히 아름다운 진리임을 오늘도 믿으며 살고 싶습니다. 희망. 네, 그 순수한 마음, 소박하고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그것이 바로 영원한 아름다운 진리라는 사실을 오늘도 믿고 싶습니다. 뭐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할머니, 아가, 그런 마음을 계속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 정한모 씨의 세계입니다. 어렸을 적에 불같이 끓던 병 속에서 한없이 밑으로만 떨어져 가던 그토록 아득하던 추락과 그 속력으로 몇 번이고 까무러쳤던 그런 공포의 기억에, 그게 진리라는 이 무서운 진리로부터, 자, 이건 비인간적인 어떤 그동안의 추락이라든지 공포라든지 부조리 이런 것이죠. 그게 진리라는 이 무서운 진리로부터 우리들의 이 소중한 꿈을 꼭 안아 지키게 해 주십시오.
순수하고 아름답고 소박한 그 인간 본연의 자세, 거기에 진실이 있다는 것을 좀 믿게 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이번 시의 가을이라는 시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주 그 절망적인 상태에서 아가,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 그 아주 순수하고 소박하고 순진한 그 본연의 자세에서 다시 좀 삶을 회복하자, 이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마지막으로 어디서 또 찾느냐, 그게 바로 어머니라는 시리즈 시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머니 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는 바로 지금 아가나 가을에나 에서 얘기하던 그 시의 내용의 연속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어머니에서 뭔가 진리를 좀 살 길을, 도를 찾고자 노력합니다. 어머니는 눈물로 진주를 만드신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굉장하게 이렇게 보다도 아주 소박하게 어머니는 눈물로 진주를 만드신다. 소박하지만 여기도 상당히 깊은 진리가 있죠. 어머니는 눈물이라는 것은 고통과 인내와 그런 아픔, 이런 것들이 다 눈물한 그런 아픔을 통해서 진주, 아주 보배를 만든다. 어떤 보배? 자식 보배? 그게 다 어머니의 마음 아닙니까? 자, 어머니는 눈물로 진주를 만드신다. 대단히 고차적인 것이 아니고 그 동그란 광택의 씨를 아들들의 가슴에 심어주신다. 그 동그란 광택의 씨가 뭐예요? 진주. 눈물로 만든 그 진주를, 그 동그란 광택, 빛나는 씨를 아들들의 가슴에 심어주신다. 양육, 아들에게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 씨앗이 뭐예요? 그 진주죠. 아들들의 가슴에서 벅찬 자랑 젖어드는 그릇. 그래서 그 씨앗이 결국 아들들의 가슴에서 또 싹이 트겠죠. 때로는 저린 아픔으로 자라나 드디어 눈이 부신 진주가 된다. 태양이 된다. 그래서 또다시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훌륭한 결실을 갖게 된다는 것. 검은 손이여 암흑의 광명을 몰아내듯이 눈부신 태양을 빛을 잃은 진주로 다시 쓰린 눈물을 아예 맹물로 만들려는 검은 손이여 사라져라. 하도 검은 손이 많으니까 검은 손은 예나 지금이나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 검은 손은 역사나 시대나 현실의 모든 악의 존재들은 다 검은 손이죠. 검은 손이요 암흑의 광명을 몰아내듯이 오히려 그래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해요. 눈부신 태양을 빛을 잃은 진주로 만들고 태양을 오히려 빛 잃은 진주로 만들고 진주로 다시 쓰린 눈물로 만들고 눈물을 아예 맹물로 고귀한 눈물을 맹물로 만드는 그런 검은 손이여 사라져라. 자, 그리고 다시 어머니는 오늘 또 어둠 속에서 조용히 눈물로 진주를 만드신다. 그럼 여기 보세요. 천년에서 어머니는 눈물로 진주를 만드신다. 마지막에서는 어머니는 눈물로 진주를 만드신다. 안에다가 뭘로 써요? 오늘도 어둠 속에서 조용이라는 속주를 더 넣었죠. 그래서 부연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철저히 이분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머니는 눈물로 진주를 만드신다라고 하는 주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긴 시를 썼다고 봐야겠습니다. 좀 딱딱한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부드러운 것이 깔려있고 그 속에는 아주 뭔가 인간성의 회복, 순수한
인간성의 회복을 간절히 원하는 것이 밑바닥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인간성, 순수한 인간성의 이미지를 아가, 어머니, 할머니, 나비 이런 것들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정한모 시인의 시색이다. 시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단히 이 정한모 시인은 순수 서정시, 그래서 그러니까 순수 정치적인 시가 아니라 순수 서정시. 물론 뭐 정치나 역사나 인간성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만 그것을 아주 순수한 그런 언어로 잘 표현을,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상징적으로 잘 표현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바람 속에서라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재밌는 건요. 솔직히 물론 뭐 어머니라든지 이런 시도 굉장히 부드럽기는 해요. 근데 요즘 그 시낭송가들이 즐겨 부르는 시들이 있습니다. 낭송하기 편한 그런 시들이 있죠. 뭐 좀 음악성 있고 좀 아름답고 좀 이런 시들을 이제 낭송시로 많이 해송을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정한모 시 중에 바람 속에서라는 시를 많은 낭송가들이 낭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낭송하기 좋은 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 시는 원래 1, 2까지 있어요. 1은 이렇게 좀 간결하게 썼지만 2는 산문처럼 좀 약간 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를 많은 그 낭송가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그거 너무 길어서 그냥 첫 번 1년만 여기다가 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 정한모 시인의 이 바람 속에서 이 시를 한번 찾아보세요. 보면 아주 그 시를 재밌게 썼습니다. 자, 근데 이 시는 언제 썼냐? 이것도 1958년 카오스에서라는 그런 그 시집에다가 냈어요. 그러니까 초기, 아주 젊었을 때 쓴 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멸입이라는 시도 초기에 썼는데, 이 시도 아주 초기에 썼어요. 근데 상당히 그 시를 쓰는 우리들에게는 시를 쓰려면 이런 형식으로 쓰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시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시 창작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바람 속에서라고 하는 작품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바람 속에서. 자, 여러분들도 뭐 시를 쓰면서 바람 이런 제목으로 시를 쓰겠죠. 그럼 바람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첫 번째 시작은 바람은 자, 수없이 여러분들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겠죠. 근데 이 정한모 시인은 바람은, 그러니까 그 시인은 시를 쓰면서 강은 그 강은 일종의 물이 흐르는 곳이다. 이건 사전적인 의미고, 그 시인이라면 그 강은 자기 나름대로 독특한 어떤 상상력을 발휘해서 뭔가 시적인 서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바람은, 강은 눈물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적으로 표현한다고 할 때, 그럼 바람은 뭐라고 할까? 바람은 바람이다. 그래야 되겠나요? 자, 여기서 이 정한모 시인의 시법을 봅시다. 바람은 발기발기 찢어진 기포이라고 했습니다. 네, 할 수 있죠. 여러분들 바람, 참 수많은 바람, 태풍도 있고 뭐도 있는데 그 얼마나 많이 세상을 헤매고 돌아다녔습니까? 그냥 걸레처럼 다 찢어졌겠죠. 그러니까 바람을 발기 찢어진 기포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표현이 예리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이 정한모 시인이 이 젊었을 때 처음 쓴 시, 멸입이라든지 여기 바람은 발기발기 찢어진 기포, 아주 첫 면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람은 발기발기 찢어진 기포. 근데 발기발기 찢어진 기포가 하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산전수전 다 겪은, 고난을 겪은 존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바람은. 자, 그리고 어두운 산정에서 하늘 높은 곳에서 비장하게 휘날리다가 절규하다가 바람이 어쩌면은 자신의 어떤 삶,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뭐냐? 나는 뭐냐? 바람은 발기발기 찢겨진 기폭이다. 나는 뭐냐? 지금 완전히 걸레처럼 된 존재,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시는 벌써 어떻습니까? 희망적인 얘기가 아니고 뭔가 고통 속에 사는 절망적인 존재를 드러낸다. 멸입도 그렇고 이것도 마찬가지. 카오스의 사조. 그래, 6.25 전쟁을 겪은 그 전후의 절망적인 상태를 역시 이것도 잘 보여주는 시입니다. 자, 그래서 희망적인 것보다는 이 절망적인 바람은 발기발기 찢어진 기포. 근데 아주 그 표현이 예리하고 은유적으로 잘 표현. 바람이 뭐냐? 기폭이다. 어떤 기폭이냐? 발기발기 찢어진 기폭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바람은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를 쓰면서 나는 바람은 뭐라고 표현할까 하는 걸 우리는 상상해 보시죠. 네. 자, 근데 왜 고난을 겪었냐? 어두운 산정에서, 캄캄한 산꼭대기에서, 하늘 높은 곳에서 비장하게 휘날리다가 절규하다가 출세하려고 먹고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뭐 그런 것일 수 있어요. 그렇죠. 욕망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인간은 모두 비장하게 휘날리다가 절규하다가 어디서? 어두운 산정에서. 어두운 산정이니까 사실은 어떤 죄악의 세계, 하늘 높은 곳에, 또 아주 명예에 있는 곳에,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어두운 산정에서 하늘 높은 곳에서 비장하게 휘날리다가 절규하다가 떨어지는 사람 많죠. 뭐 한 잔에 해먹으려고 목숨 걸고 다 올라가다가 뚝뚝 떨어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은 남루한 자락으로 땅을 쓸며 경사진 나의 밤을 거슬러 오른다. 지금은 그 남루한 자락으로, 아까 발기발기 찢어진 기폭하고 남루한 자락하고 동일하죠. 상처투성이야. 경사진 나의 밤을, 그래서 이게 삐뚤어진 나의 밤을 거슬러 오른다. 약간 저항을 하고, 상처를 입고 저항하는 그런 모습. 자, 소리는 창밖을 지나는데 바깥 세상은 아주 열하는데, 그 허한 자락, 그 바람자락은 때묻은 이불이 되어, 나의 바람자락은 때묻은 이불이 되어. 또 이거 그럼 이게 남루한 자락이나 발기발기 찢어진 기폭이나 다 마찬가지죠. 아주 상처투성이에 이 때묻은 이불이 되어 내 가슴 위에 싸늘히 얹힌다. 참 쓸쓸하고 괴롭고 안타까운 가슴 위에 때묻은 이불이 되어가지고 이 허한 자락이 나를 덮고 있어요. 짓누르고 있어요. 아주 그 절망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천년은 이렇게 하고서 마지막 어떤 말을 했냐? 그래서 내가 여기 하나 적어왔어요. 다 쓰지. 바람이여, 새벽 이슬장 포근한 아가의 구원 숨결 위에 천마디 입을 여는 참새소리 같은 청청한 것으로
하여 깨어나고 대숲에 깃드는 마지막 한 마리 참새의 깃을 따라 잠드는 그는 있음으로만 너를 있게 하라. 산모퉁이 우물 속 잔잔한 수면에 서린 아침 안개를 거두며 일어나는 그런 바람 속에서만 너는 있어라. 절망적인 데서 좀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세계의 길을 바라면서 부른 노래가 바로 이 바람 속에서라는 시입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뭐 되게 정한모 시의 세계, 또 시의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그래도 좀 감을 잡은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잠깐 쉬었다.